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되게 사람이 많았는데 다 나가셨네요. 네, 전에 기획자는 어떻게 SQL을 공부할까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목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발표 내용은 어렵지 않고 이 자료는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촬영하시기보다는 제가 흘러온 시간의 흐름대로 여러분도 함께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올해로 9년차 경력의 기획자이고 주로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운영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배달의 민족에서 프론트 서비스가 아닌 사장님들을 위한 광고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게 리스트에 노출하는 상품이나 배너 광고, 할인 등을 기획하고 정책을 정하는 팀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SQL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일하고 있었을까요? GA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샘플링도 되고 로우 데이터가 아닌 이미 가공된 지표들이다 보니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또 GA만으로는 서비스 개편의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으로 결정되는 일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면 의사결정도 되게 번복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능을 정의하고 기획서를 작성을 해도 실제 개발에 들어가면 알지 못했던 케이스가 많아서 상당히 답답하고 미완성으로 기획을 마쳤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 같이 개발하고 고생을 했어도 기획자의 성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개발이나 디자인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어필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 전반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받을 때마다 되게 불만이 생겨났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이것저것 다 해달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는 대학 때 전공이 프로그래밍 관련 학과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SQL을 실제로 직접 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직업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잊혀진 상태겠죠. 그러던 저에게 SQL을 실무에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새로 오신 CTO님과 데이터 엔지니어분이 입사를 하신 건데요. CTO님은 오랫동안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 오셨던 분인데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같이 입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때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분들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입수하고 가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미지의 분야를 접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용어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건 뭐예요? 라고 수도 없이 물었던 것 같아요. 낯선 외국에 혼자 있는 기분이죠. 이 바닥에 굴러온 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아는 척하면서 끄덕일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다 보니까 대화의 맥락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은 저 대화에 끼고 싶다? 어디까지 알아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걸까? 하고 수없이 갈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GA로 꾸역꾸역 버티던 사이에 이 엔지니어님은 밑바닥 공사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건물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분석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제플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는 제플린은 저기 옆에 있는 그 스케치 파일 퍼블리싱 툴이거든요.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제플린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웹 기반 노트북 데이터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걸 통해서 개발 환경 세팅 없이 외부로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서버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도 데이터들을 분석을 위해 별도로 DB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실서버 DB의 특정 뷰로 접근하거나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권한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드롭 테이블 많이 들어보셨죠? 드롭 테이블 같은 위험한 쿼리를 날릴 수 없게 완전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소비자로서 셀렉트문 하나만 잘 쓰면 되는 되게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사내 분석 환경이 세팅이 되고 SQL이 사내에 전파되기 시작할 때의 주간 캘린더예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고요. 남은 흰색 영역이 이제 본업인 기획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인데
당연히 업무만으로도 시간이 되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거의 매일 2~3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정에다 SPL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포기했어요. 데이터는 보안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막혀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남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남아서 외로운 시간을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한 거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야근을 한다는 억울함보다는 좀 회사에서 욕도 좀 해보고 마음껏 멍청해져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이거 배워야 되냐.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기획자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되게 투덜댄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내에 분석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업무 요청을 하면 제가 분석을 배우지 않아도 괜찮았었어요. 그랬더니 CTO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프로덕트 오너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이라고. 아픈 만큼 성장을 할 거라고. 운동할 때 근육이 많이 붙으면 아프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속마음은 아시겠죠? 저 뭐라 그랬어?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모른 상태에서 이 공부를 시작했는가에 대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사칙 연산이 되게 자주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나눗셈이에요. 클릭률, 전환율 등을 보려면 나눗셈이 필수잖아요. 나누기는 아니까 일단 나눠봤어요. 하지만 결과가 0이 나오는 값들이 보이시나요? 소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값들이죠. 소수점은 왜 안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1.0을 한번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수점이 나오긴 하는데 똑같이 0.0이 나오죠. 왜 자릿수만 늘려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이제 야근을 했으니까 다음날 데이터 엔진을 찾아가서 제 소수점은 어디 갔죠?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이제 되게 나이값 못하는 질문이긴 하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도 못한 거니까. 그래서 화내지 않으시고 되게 침착하게 알려주세요. 사칙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더라고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분자와 넘어가네요. 이미 분자와 분모가 0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1을 곱해도 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다가 1.0을 곱해서 소수로 바꿔주고 그걸 다시 분모로 나눠줬을 때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나눗셈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이제 샘플이 아닌 그러니까 리미트 5 이런 걸 이제 제외를 하고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나누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항목에는 분모의 컬럼에 0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모가 0으로는 숫자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당황한 거죠.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상식적이지만 이게 숫자로 계산을 할 때랑 컬럼명으로 계산을 할 때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니까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저는 검색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다음날까지 다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출근을 다시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나요? 0이라서 못 나눈대요. 그러니 알려주셨는데 KSWhen이라는 이제 쿼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스위치라는 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쿼리로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모가 0이면 데이터 없음으로 표시를 하라고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건 if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를 처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널이라는 게 보이죠. 다른 데이터에는 널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널은 어떻게 나누고 곱하고 해도 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왠지 결과지를 보면 되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게 예외처리를 추가를 해줬어요. 이제 연산에서 널에 대한 처리는 되게 빈번한 편이라서 널 if 같은 함수를 간단히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제가 쓰고 있는 프레스토라는 엔진에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널 if 제로 뭐 이런 다양한 쿼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숫자끼리의 연산이었지만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문자 1하고 숫자 1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나누거나 문자를 숫자로 나누려고 하면 에러를 뵙게 돼요.
그래서 타입을 변경해주는 형변환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소수나 정수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이때도 널에 대한 처리는 해줘야 되겠죠? 지금 한 3분 정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SQL로 처음 나눗셈에 쓴 시간이 3일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고 매일 이제 워킹 타임이 끝나는 시간에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돌려도 안 돌아요. 그래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에러를 보고 나서야 포기를 했던 거예요. 아, 오늘은 틀렸구나. 그리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이죠. 저는 깨달았어요. 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잘해야 되는구나. 효율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 현타가 오는 거죠, 이제. 나는 잘할 수 있는가? 나눗셈 하나에도 3일이 걸렸는데 소질이 없으면 여기서 그만할까? 아니면 뭐 이런 고민이 되게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년간 GA 지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답답했던 심정들이 이렇게 뭐 오마주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화면 위주로 기획을 했던 저에게 SQL은 약간의 도전의식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 그 첫 번째 방법이 카피캣 전략입니다. 일단 주위에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데이터 엔지니어도 있고 데이터 분석가도 있었기 때문에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채팅이나 이슈로 문제를 물어보고 정답을 얻어내면 그만이지만 저는 풀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직접 옆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을 할 때 프레스토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제플린에서 사용하고 있는 쿼리 엔진이라고 답을 해주시는 거죠.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갈 거잖아요. 이것도 무슨 사이트냐? 라고 물어보니까 프레스토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함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찾던 게 저거였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정답도 얻고 풀이 과정도 봤으니 제 자리로 돌아와서 앞뒤로 서술되어 있는 유사한 내용들을 모두 읽었어요. 사실 잘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 함수들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이러면서.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문서를 여러 번 읽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떤 키워드를 쓰고 어떤 문서를 왜 선택하고 왜 그걸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전문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SQL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역할을 해도 DB에 따라 다른 함수나 다른 문법으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나 MS SQL 같은 DB에서 돌아가는 쿼리가 포레스토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서 잘못된 레퍼런스를 참고를 하면 아예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한 건가? 어디서부터 다시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고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 저런 키워드를 알게 되면 되게 좋은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패스트 팔로워였어요. 내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직접 고민을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짜둔 코드들을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개발자들은 코드 리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오픈소스를 통해서 남이 짠 코드를 많이 보시기도 하는데 제플린은 위키 형태의 노트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짜둔 쿼리를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짠 코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제의 쿼리를 이제 따라 해보는 거죠. 남들이 이미 짜준 거 가져다가 조금씩 고쳐 쓰는 게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컨닝을 해도 안 돌아가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컨닝을 하면서 하나의 쿼리를 배운다기보다는 쿼리를 짜는 패턴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간단한 쿼리를 시켜도 다 짜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혹은 자주 사용되는 쿼리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계속 짜려고 연습을 하고 컨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짜는구나 라고 이제 그걸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전략은 섀도우 복싱이라는 전략인데 이제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해를 위해서 조금 복잡한 표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 이제 왼쪽에 성적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학생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표 위에 있는 저 문장이 낯서신가요? 아니면 익숙하신가요? 저거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테이블 두 개가 있을 때 공통의 키를 가지고
Vlookup으로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서 익숙한 툴이었어요. 엑셀도 DB와 동일하게 행과 열의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DB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기준으로 착안을 한 거죠. Vlookup을 이용한 함수를 SQL 쿼리로 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적 테이블을 기준으로 학생 테이블을 붙이는데 조건은 각 테이블의 학번이 같아야 해 라고 말이죠. 이제 학생별로 평균 점수를 알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스프레드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잘 쓰는데요. 특정 행과 열을 묶어서 원하는 값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쿼리로도 동일하게 짜보는 거예요. 성적과 학생을 붙인 큰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그 테이블에 이름과 전공을 기준으로 성적의 합과 평균을 내보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생별로 점수를 내고 보니까 국문과 학생들의 점수가 궁금해져요. 이제 이때는 피벗 결과 테이블에 필터를 걸면 전공이 국문과인 친구들을 걸러낼 수 있는데요. 쿼리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웨어절에 전공이 국문과인 걸로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섀도우 복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기대 결과를 뽑아본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듬었던 순서를 생각하면서 쿼리를 짜본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작업을 실제로 2번 한 건 아니에요. 최대한 생각으로 머리로 해보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다. 쿼리로는 나의 한계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제플린에서 결과를 CSV로 다운로드 받아서 스프레드시트에 다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억울했어요. 이럴 때는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하지만 시간이라는 자원이 늘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졌지만 내가 내일은 다시 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포기를 할 줄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매번 새로운 문제에 도전을 할 때마다 쿼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시트 작업 없이 쿼리로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는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쿼리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지금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쿼리라면 짜기 전에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요.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어떤 단계로 했을까? 내가 엑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다음에 어떤 함수를 쓰지? 하고 어떻게 정제하는 게 보기 좋을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이제 섀도우 복싱을 해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쿼리를 배울 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 머리는 왜 이걸 못 외우지? 분석가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포기하고 편하게 살까? 하고 생각을 했죠. 이제 밤에 남아서 자습하지 말고 그냥 퇴근이나 할까? 피곤한데?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때는 자신감도 계속 떨어지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도 계속 찾게 돼요. 하지만 떨어진 자신감만큼 귀도 얇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되게 쉽게 영향을 받는데 저는 이때 주변의 응원이 정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돌아가도 괜찮겠구나,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응원을 받고 하는 그런 응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을 볼 때 되게 저도 많이 다독여지게 되더라고요. 의도적 수련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학습법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잘 배우려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실력과 난이도에 따라 여러 구간이 존재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SQL을 접했을 때는 실력도 낮고 난이도는 높았던 저 빨간색 영역, 즉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익숙한 툴인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몰입 상태로 한 턴을 마치고 이해한 대로 다시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도 모르게 의도적인 수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제가 SQL을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기획자가 배워서 어디 갔어?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제가 야놀자에서 근무를 할 때 상당한 애정을 갖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바른후기라는 서비스였거든요. 이제 바른후기는 실제 투숙자를 대상으로 후기를 작성했을 때 리워드를 주는 서비스였어요. 이제 건당 정액으로 지급하던 포인트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제 금액의 일부의 정률로 지급하도록 정책이 변경된 거예요. 이제 금액이 아니라 로직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API 배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장애가 나서 롤백을 했던 거죠. 근데 롤백을 할 때 특정 케이스에 대해 0%로 지급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정률 정책으로 변경이 될 때에도 0%로 반영이 되어버렸어요. 옆에는 계획대로와 계획대로 안 됨이 두 가지나 있죠. 만약 발음일기의 데이터가 각 서비스 DB에 따로따로 기록되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그걸 연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획 요구사항으로 각 데이터의 키를 넣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후기 DB에는 예약 번호를 넣어주시고요. 포인트 DB에도 후기 번호를 넣어주세요라고 제가 개발자분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떤 테이블의 주요 식별자가 다른 테이블에 기록되는 걸 외부키 혹은 참조키라는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연관성이 떨어지는 여러 테이블들은 이 외부키를 가지고 서로 조인을 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이 장애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제 포인트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여서 전체에 비해 너무 티가 나지 않은 0.5%, 1% 정도의 장애였고 장애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때 알고 나서 바로 버그도 수정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용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시스템 결함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큰 장애는 아니에요.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성격인 거죠. 여기서 큰 두 가지 꼭지가 나오게 됩니다. 피해자를 추출하고 개개인의 보상 규모를 산정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발음기 서비스를 런칭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했던 쿼리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매일 몇 건의 후기가 쌓이고 매일 얼마의 포인트가 나가나 이 정도만 트래킹을 했었는데 이제 비용 분석을 할 때는 이제 그래서 얼마나 더 나갈 것 같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 본데요. 하지만 피해 보상을 할 때 데이터 추출은 후기가 작성된 예약자의 금액은 얼마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회원이 보상할 때 시점에 진짜로 회원으로 남아있는가까지 모두 다 검증을 해야 했어요. 법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용자에게 정확한 포인트를 지급해야 했고 그 포인트의 지급 근거도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 시점별로도 그러니까 아까 0포인트에서 0%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을 때 그 포인트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는지를 다 트래킹을 했고 보상해주는 시점에 그 사용자가 회원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혹시 이미 지급받은 게 있는지 검증도 해야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 깨달음을 얻었는데 원하는 아웃풋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혼자 보고 혼자 쓸 거면 사실 대충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고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해요. 근데 그게 장애나 아니면 법무적인 혹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난이도가 높아져요. 극과 극의 수준은 이랬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쿼리들인데 사치견산만 하다가 미적분에 빠졌던 기분이었어요. 여러 테이블을 한 번에 다뤄야 하고 쿼리가 복잡해지니까 로직이 꼬여서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고 했던 거 생각하면 되게 끔찍해요. 확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데이터가 엮이는 리얼 유저의 비즈니스 로직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였어요. 사치견산만으로는 원하는 걸 뽑을 수 없더라고요. 짧고 굵게 수많은 저 오른쪽에 있는 쿼리를 배우고 나니까 뭔가 득도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걸린 시간이 약 13시간 정도거든요. 워킹타임을 치면 풀타임 이틀 정도가 돼요. 아마 분석가들에게 부탁을 했으면 한두 시간 정도 걸렸을 문제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학습한 쿼리가 과거 2, 3개월 동안 배운 쿼리가 보다 많았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진지한 얘기를 잠시 좀 더 해보면 제가 그랬듯이 아마 적당히 배우는 걸로는 쉽게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토할 듯이 힘든 상황에서 진짜 실력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너무 쉬운 난이도에서 몸이 편한 상태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천성에 맞고 정말 뛰어나서 제대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하루 종일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에 성장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아 이거 내가 해내면 진짜 기분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뭐라고 하지? 희망 고문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동기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시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눈길을 닿는 곳의 책을이라는 제목인데 똑같은 책이라도 설명의 수준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중에 나온 책을 다 샀어요. 다 사서 다 읽어보고 아 이건 못 알아먹겠다 하는 건 다 버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책 한 권만 남겨놓고 그것만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책상 위에 계속 두는데 꽂아놓는 게 아니라 옆에다 이렇게 키보드 옆에 계속 눕혀놨어요. 눕혀놓으니까 이제 책 표지가 계속 보이잖아요.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 시간 사이사이에 10분이 비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돌아와서 잠깐 커피 타임이 있거나 할 때 한 챕터씩 약간 찌라시 보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로고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코세라라고 하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예요. 이제 해외 대학교의 강의를 기반으로 강연을 해주는 곳인데 수료증이 필요 없다면 무료로도 수강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의 길이가 길어야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강의는 평균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강의들이거든요. 딱 한 가지 쿼리만 설명을 해요. 이제 그 정도 짧은 영상이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식당에서 웨이팅을 할 때 저 영상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건 SQL for Data Science라는 수업인데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공부에 할애해서 4주 정도 걸릴 거야 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근데 강의 종료일도 있고 하는데 연장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저는 3주차를 3주째 듣고 있어요. 자막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듣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가 좀 익숙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만 인풋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을 코딩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본업이 아니라 저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해보는 수준이었으면 영어로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생각의 속도로 막 타이핑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영타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을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았어요. 이 데이터 캠프라는 사이트는 실제로 쿼리를 작성해보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같이 일했던 분석가분이 여기서 연습을 해라, 데이터 환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강의식 학습이 아니라 문제 해결식으로 학습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데이터 환경이 없어도 실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좀 오래 하니까 좋았던 거는 이제 머리는 되게 금방금방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연습을 매일매일 같이 하다 보면 오타를 딱 내면 뭔가 타이핑한 손이 이 순서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오타를 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작업하는 단축키는 외워뒀어요. 작업이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작업을 빠르게 한 게 아니라 많이 실패를 해서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외운 단축키는 실행, 취소, 추가입니다. 초보적으로 코딩을 할 때는 한 줄 쓸 때마다 계속 실행을 하거든요. 한 줄 써보고 돌아가나? 약간 이렇게 해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쿼리도 계속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취소를 해야 돼서 취소라는 단축키도 외웠고요. 추가 같은 경우는 계속 한번 해보고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해서 또 해보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 자주 사용한 단축키를 외워서 마우스로 손이 가는 3초 정도를 계속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일에 치여서 시간이 없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바로 업무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업무에 당장 쓸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수학과 방법을 동원해서 짧고 굵게 배우고 만약 배워도 쓸 수 없다면 일에 치이더라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전략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GA를 열심히 하면서 전자상거래 되게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때는 모든 업무를 다 홀드하고 전자상거래만 공부를 해서 5일 정도 만에 업무에 투입을 했어요. 하지만 SQL은 당장 잘하기도 어렵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매일매일 1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쿼리 하나씩 날려보는 식으로 꾸준히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오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페북 친구들이나 트위터 팔로워 중에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뭔가 답을 얻고 싶은데 물어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영어를 잘해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 올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멍청한 질문 같지만 이제 올려보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러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개발자분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분들의 인맥들에게도 함께 노출이 돼요. 만약에 지인들이 저같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들을 찾아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얻은 지식들이 나의 질문이 부족하고 부끄럽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없애지 않고 저렇게 계속 박제를 해뒀어요.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때 찾아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답변해 주신 분들도 보람이 있고 이 댓글 스레드에 도움을 얻어 가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이제 멘토는 한 명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나 되게 못한다, 아무것도 모른다에 대한 학습 수준을 말할 수 있고 나의 그런 부족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는 조언을 줄 수 있는 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나한테 맞지 않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멍청한 건지 저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하는 건지 좀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요하게 한 사람만 붙잡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분야라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발표를 조금 빠르게 했죠. 제가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 바로 Q&A를 조금 더 받고 나가서도 Q&A를 할 건데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모르는 건 쿨하게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3가지 전략을 찾았고 카피캣 전략, 패스트 팔로워 전략, 섀도우 전략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SQL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벌써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고통을 받은 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업무에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후에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 의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누가 뭐 그럴걸?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못 믿는 거죠. 이제 쉽게 수긍하지 않고 그게 사실인지 예외는 없는지 내 눈으로 뽑아보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분석팀에 요청하고 기다리고 그게 원하던 게 아니고 요청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런 게 없어지니까 되게 업무를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물론 업무 범위가 화면 기획이 아니라 분석까지도 넓어지면서 전반적인 업무에 지연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되면서 설득의 목소리에 조금 더 확신을 실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이거는 기획적인 부분인데 기획 의도가 그대로 구현된 DB의 구조를 보면서 개발자들이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기획의 부족함들을 좀 더 보강할 수도 있었고요. 신규 서비스가 아니라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기획을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는 건물을 뼈대를 보면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느낌이기 때문에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좋았어요. 작은 기능을 정의를 할 때도 내가 DB에서 이런 값들을 봤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확실한 성과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예측도 하게 되고 서비스 개선 전후의 수치를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만큼 개선됐다? 객관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장 큰 변화인데요. 제가 프론트 기획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숫자를 보고 예측하는 사업실, 그것도 신규 상품을 기획하는 일로 직무도 변경하고 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쿼리 분석이 업무의 20% 정도는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팀인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몇 명의 잠재 고객에게 얼마의 금액을 받아서 매월 얼마만큼의 매출을 확보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설득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졌다면 그 배움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질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세계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자는 SQL을 어떻게 공부할까를 발표한 강미경이었고요.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남았죠? 4분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제가 배민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민족 쿠폰을 가져왔어요. 심지어 10,000원이라는 아주 직원들에게만 주는 아주 소중한 쿠폰인데 제가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질문은 1분에서 2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들어서 마이크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가운데에 계시나 남자.